그 도덕경 오늘 하는 32장은 그 가장 오래된 죽간본, 그 대나무에 적힌 그 초나라 무덤에서 발견돼서 초간본이라고 하는 초간본에 나와 있고, 보통 초간본에 나와 있어도 일부만 인용되고 이런데, 이번에 32장은 거의 원문 그대로 우리가 공부하고 있는 이 통행본에 수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물론 그 다음 발견된 백서본에도 되어 있고, 약간씩 차이는 있습니다만 큰 차이가 없이 그대로 있습니다. 이 도덕경 공부하는 사람들, 특히 해설가들은 죽간본에 나오나 안 나오나에 신경을 많이 씁니다. 죽간본에 나오면 그거는 노자가 직접 적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죽간본에도 안 나오고 만약에 백서본에도 안 나온다면 그거는 상당히 조금 몇백 년 후대에 가서 적었을 가능성이 있고, 그래서 거기에 비해서 죽간본, 백서본 이렇게 다 나오는 본은 이 도덕경에 있어서는 좀 중요한 그 위치를 차지합니다. 죽간본은 우리 통행본의 3분의 1보다는 조금 많고 5분의 2보다는 조금 적고 그 정도니까 어쨌든 오늘 하는 32장은 조금 중요한 장에 해당됩니다. 살펴보겠습니다. 도상무명. 도는 그대로 해석하면 도는 항상 이름이 없다 이렇게 해석이 되는데, 이건 그 노자 도덕경 1장하고 물리죠. 1장은 도가도, 비상도, 명가명, 비상명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도라 할 수 있는 도는 상도가 아니고, 이름이라고 붙일 수 있는 이름을 붙일 수 있는 이름은 항상 있는 이름이 아니다. 이렇게 나오는데 1장은 죽간본에 안 나옵니다. 그러면 오히려 이 32장이 그 노자가 했는 도상무명, 이거를 1장 적은 사람이 풀어서 둘로 적었다 이렇게 보입니다. 도가도, 비상도, 명가명, 비상명, 요 네 도상무명 이 글자를 가지고 아마 1장을 적은 사람이 그렇게 풀이했을 걸로 추측이 됩니다. 그래서 이건 좀 이따 나중에 좀 설명을 하도록 하고, 다음 박수소인데, 박은 이제 통나무 박이죠. 통나무가 숫자가 비록 수도 되고 오직 수도 됩니다. 그 뒤에 작을 소자를 썼는데, 우선 그냥 평이하게 해석을 하면 박은 비록 작지만, 대부분 해설가들이 이렇게 해석을 합니다. 우선 그렇게 따라서 해석을 해보면 천하망릉신야, 천하의 천하, 도덕경에서 천하, 하늘 아래 이렇게 나오면 그거는 인간 세상을 말합니다. 천지 이렇게 말이 나오면 하늘과 땅, 물리적 세계, 지금 말하면 자연 세계를 포함하는데, 비해서 천하 이렇게 말할 때는 세상 사람들이 사는 세상, 안 그러면 세상 사람들 이렇게. 천하 망릉신야, 막은 이제 부정사죠. 능은 가능, 신하로 삼을 수 없다. 아까 삼을 수 없어서 결과적으로는 신하로 삼지 않는다 이렇게 되겠죠. 여기서 신하로 삼는다는 것은 임금이 신하로 삼는다는 것은 그 신하를 부린다는 뜻이죠.
그러니까 어떤 것을, 근데 이 박이 통나무가 나오고 신화가 나오니까 이게 도덕경 해석을 하다 보면 우리가 좀 그 아리스토텔레스가 말하는 분류법을 좀 넘어야 됩니다. 박은 물건이고 신화는 사람인데 이런 게 그대로 연결을 시켜버리면 우리는 그 서양의 학문을 모르는 사이 어릴 때부터 배워왔으니까 이런 것 등의 해석이 잘 안 돼요. 박은 비록 작지만 천하 사람들은 그것을 신화로 삼지 않는다. 이렇게 해석이 되니까. 그래서 여기서 신화로 삼다는 것은 그것을 저는 이제 사용하지 않는다. 이렇게 봤고, 일단 그렇게 놓을까요? 그러면 요 작다는 게 뭘 의미하는지, 박이 왜 작지? 박도 꽤 통나무도 통나무 나름이지 큰 것도 있고 작은 것도 있을 것인데 작아서 천하 사람들이 서지 않는다. 그러면 작아서 안 서면 크면 선다는 말인지, 통나무가 작아서 이게 지금 해석이, 그래서 이 부분에서는 그 해설가들이 저거를 좀 말이 되도록 맞추기 위해서 많은 고생들을 합니다. 우선은 그래 놓고요. 후왕, 양릉, 수지. 만약에 후왕은 원래 큰 왕이 아니고 제후와 왕, 그러니까 지방왕 이런 뜻인데 여기서는 그냥 그 큰 의미가 없으니까 통치자 정도로 하면 될 것 같습니다. 통치자가 만약에 그것을 지킬 수 있다면 만물장자빈, 만물은 이 장자는 그 장차 앞으로 이런 뜻입니다. 스스로 손님 빈이죠. 그러니까 손님이 스스로 손님이 된다. 만물은 스스로 손님이 되어서, 여기서 손님 앞에 형용사가 빠졌는데 저는 공손한 이렇게 붙였습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공손한, 손님은 그 주인 나무집에 갔으면 조심스럽죠. 그래서 조심스럽고 예의를 지킨다든지 어쨌든 이런 공손한 손님이 되고, 천지상합, 이강감노, 천지가 서로 화합하여 그로서 감노를 내리고, 그러니까 화합함으로써 감노를 내리고, 감노는 단 이슬입니다만 원래 그 감노라는 것은 좋은 일이 있을 때 서상으로서 미리 그런 예비 징후로서 내리는 겁니다. 근데 여기 있어 어쨌든 그렇게 놓고요. 다음 민막지령이 자균, 백성들은 명령하지 않아도 스스로 균등하게 되고, 균하는 게 균도 되고, 또 딸을 연자로 원래 돼야 되는데 문맥으로 봐서는 따르다로 하는 게 맞을 것 같아요. 그래서 백성은 명령 안 해도 스스로 잘 따르고, 시제 유명, 여기에 이제 제자가 이 통나무를 제도하는 거, 다듬는 걸 말합니다. 마름질하다, 마름 제자인데 통나무를 마름해서 이제 이런 판 같은 거 만들고 책상도 만들고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마름하기 전에, 마름하기 시작하면 유명, 이름이 있게 되고 이런 뜻이죠. 그러면 위에 아까 무명하고 대비했을 때는 도는 마름하기 전이다. 그래서 이 통나무를 예로 들었습니다. 통나무는 도가 현실적으로 도가 뭔지 잘 모르니까 그래도 가장 유사한 구체적인 신뢰를 든 걸 박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통나무처럼 덩그러니 그대로 있는 것,
아직 마름질하지 않은 상태로 있는 것, 뭐 이런 뜻이죠. 근데 마름질을 하기 시작하면 이름이 있게 된다. 이름 역시 이미 있으면 명력, 기유, 부역장, 지지. 이 부자는 대저, 대략 이런 뜻이고, 역시 장차, 장래, 이 지, 알지자고 멈출 지자죠. 멈춤을 알면 지지. 이 멈춤을 알면은 소위 불태라. 예, 위태롭지 않다는 겁니다. 위태롭지 않게 된다. 비도지 제천하. 비유해서 도가 만약에 천하에 있다는 것을 유천곡지어 강해. 마치 천곡, 골짜기와 내가 강과 바다로 흘러 들어가는 것과 같다. 우선 이렇게 놓고 제가 이 도표를 보면서 좀 상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도는 항상 이름이 없다. 도는 오직 다듬지 않는 통나무같이 설모가 거의 없어서 세상 사람들이 있는 그대로는 사용할 수가 없다. 제가 한문 쪽은 좀 일부러 진도로 좀 빨리 나갔습니다. 그걸 붙들고 많이 하니까 조금 시간을 효과적으로 못 쓰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아까 요 세상 사람들이 있는 그대로는, 그러니까 있는 그대로라는 뜻이 박입니다. 그러니까 통나무, 아직 마름질하기 전 이런 뜻이죠. 만약 군왕이 이 통나무와 같은 자연의 도를 지킬 수 있다면 세상 만물은 모두 스스로 그에게 공손한 손님처럼 따를 것이다. 하늘과 땅이 서로 화합하여 감로가 내리게 될 것이며, 저는 여기서 감로를 신비스러운 이런 쪽으로 안 보고 그냥 평이하게 이렇게 생각합니다. 지금 감으로서 식물들이 비가 오기를 기다리고 있는데, 혹은 벼를 심었는데 벼가 지금 말라 타들어갈 때 그때 내리는 비, 그걸 단비라고 하죠. 그래서 저는 그냥 이게 또 비가 너무 많이 와서 막 넘치는데 또 거기에 비가 오는 거를 감로라 하지 않습니다. 그걸 단비라 하지도 않고요. 그래서 적당하게 잘 내리는 비, 이런 정도로 해석을 하고 싶습니다. 백성들은 명령을 하지 않아도 스스로 잘 따를 것이다. 말음 필요한 규격대로 베거나 자름을 말음이라 하는데, 말음을 시작함으로써 아까 한자로는 제자죠. 이름이 설모가 있게 된다. 또한 이름이 설모가 있더라도 더 설모 있는 쪽으로 계속 진행하지 말고 무릇 멈출 줄 알아야 한다. 이걸 현대 경제용어로 치면 통나무가 있고 그거를 마름질을 해서 그걸 뭐라 합니까? 이게 판을 만들든지 뭐 이런 또 대표질을 한다든지 이렇게 하는 것을 부가가치라고 합니다. 그렇게 했는 인간의 노동이 들어가서 그 마름질 한 인간의 노동이 들어가서 가면 이 가격이 올라가죠. 또 거기에다가 무슨 이거 대패를 해서 매끄럽게 만든다든지 또 뭐를 칠을 해서 또 오래 보관하게 한다든지 뭐 이런 식으로 인간의 그 마름이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부가가치는 자꾸 높아집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서 노자가 하는 말은 무릇 멈출 줄 알아야 된다 했는데, 그 부가가치를 계속 높이는 쪽으로 이렇게 지금 진행이 되고 있는데, 노자가 32장에서 말한 핵심은 멈출 줄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거기를 계속 가면 부가가치가 높아지니까, 돈을 많이 버니까 사람들은 막 다투어서 부가가치를 올리는 쪽으로 계속 진행이 되는데, 그렇게 가면 안 된다는 겁니다. 왜? 위태롭다고 지금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제가 붙였는 게, 원상태로 언제든지 돌아갈 수 있도록, 원상태라는 게 통나무죠. 그러면 원상태로 언제든지 돌아갈 수 있도록
멈출 줄 알면 위태하지 않게 된다. 비유하면 도가 세상에 있으면 마치 골짜기와 시냇물이 강과 바다로 흘러들어가는 것과 같다. 이 골짜기와 시냇물이 강과 바다로 흘러들어가는 것, 이게 이제 자연스러운 현상인데, 이 현상이 이 아까 통나무의 마름질이 자꾸 많아진다는 것은 이게 이런 자연을 파괴하는 쪽으로 간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물은 강과 바다로 흘러가고, 특히 바닷물은 다시 수증기, 바닷물만 수증기 되는 건 아니지만 그게 물이 가장 많으니까 그 안에 들어오면 이 탁한 것들이 바닷물의 안에 있는 소금이 정화를 시켜냅니다. 그 시켜내고 또 물은 하늘로 수증기가 돼서 올라가서 구름이 돼서 다시 비를 내리고 그게 단비가 되는 거죠. 이렇게 해서 이렇게 순환이 이렇게 원만하게 이렇게 되는데, 만약에 마름하는 쪽으로 인간이 인위적으로 부가가치를 높이는 쪽으로 계속 진행하다 보면 그 노자가 이미 이 구절만 자세히 봐도 자연 파괴가 필연적으로 된다고 보는 겁니다. 자연 파괴가 되면 원상태로 돌아갈 수 없는 상태에 이르게 되면, 이게 이제 비가 올 때 안 오고 추울 때 추워야 되고 더울 때 더워야 되고 뭐 여러 가지 이런 그리고 그 하나의 예를 들면 이런 거죠. 그 인간의 그 해충, 자연 속에 살다 보면 그 많은 충들이 들어오는데, 이 충들을 죽이려고 DDT 같은 걸 사용해서 뿌려버리면, 물론 충으로부터 인간이 그 깨끗함을 지킬 수는 있을지 몰라도 DDT가 닿는 동안에 눈에 안 보이는 그 미생물까지 거의 다 죽여버립니다. 그러니까 우리 인간이 그 쓸고자, 사용하고자, 편리하고자, 이익을 창출하고자 하는 어떤 행위가 자연의 생태의 개를 파괴시키는 거죠. 먹이 연쇄를 파괴시킵니다. 그러니까 그 엄청난 파괴가 이루어지죠. 제가 아까 좀 보여드리려고 플라스틱 했었는데, 지금 고기들의 배를 짜게 하면 안에 플라스틱이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2050년에 지금 이제 학자들이 바다의 플랭크톤 수보다 플라스틱 그 알갱이 수가 더 많다는 겁니다. 그 부피도 그렇고. 물고기들이 그거를 먹습니다. 먹고 그 안에 자기 그 몸속에 들어가는 그 살에 이게 워낙 적은 상태로 계속 짜게 들어가기 때문에 물고기가 먹은 그 물고기를 사람이 먹으면 우리들 몸속에 지금 플라스틱이 계속 쌓인다는 겁니다. 지금 제가 플라스틱을 하나 예를 들었을 뿐인데 실제는 이 인간이 얼마나 어리석은지 모릅니다. 그래서 저는 이거를 이번에 글 적은 데서 나왔습니다만 고무줄 이론으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고무줄을 쓸 때는 고무줄 쓰는 용도가 이게 어느 정도 늘려갖고 내려지기는 것을 사용하는 거잖아요. 근데 이게 어느 정도 늘렸다가 놔두면 다시 원상태로 돌아가죠. 그래서 이거 늘렸다 줄였다 원상태로 돌아가는 이거를 이용해서 우리가 고무줄을 쓰는데, 이걸 자꾸 늘리는 쪽으로 더 해서 어느 선을 넘겨버리면, 한계를 넘어버리면 안 돌아가잖아요. 안 돌아가면 이건 못 쓰는 거죠. 지금 자연도 마찬가지. 그래서 노자가 지금 2500년 전에 지금 이 이야기를 했다는 게 놀라운 거죠. 너무 가지 마라, 멈춰라, 멈출 줄 알아야 위태롭지 않다. 제가 지금 자연 환경 파괴 쪽을 지금 이야기합니다. 우리 지금 이거 미세먼지, 현재 우리나라 미세먼지는
그 나라로 따지면 중국 또 몽고라든지 어쨌든 몽고에서 들어온 거는 미세먼지보다는 이런 거, 특히 미세먼지 속에는 이게 화학적인 이런 요소가 많습니다. 중국이 경제 대국으로 지금 발돋움하는 과정에서 엄청난 공장을 짓고 그 결과 중국에서 만들어 놓은 이 공기 속에 안 좋은 이런 요소들이 밀려 내려오고 있고, 또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죠. 자체에서 계속 이 미세먼지를 만들어 오는 쪽으로 진행이 됐습니다. 우리 불과 몇 년 사이에 지금 이 공기가 이렇게 되었습니다. 우리 자식들, 우리 손자들 어떤 시간에서 살지 모르겠어요. 그리고 다녀보면 아시지만 이 강이 거의 다 말라버렸습니다. 우리 어릴 때를 생각하면 시골 어디로 가도 물 풍부했었잖아요. 그 참 모래 첨벙첨벙하고 겨울 되면 스케이트 타고 여름엔 고기 잡고 몇 감고, 우리 대구매에도 저 금호강 무태 제가 어릴 때 자주 갔습니다. 지금 아까 이게 마치 골짜기와 시냇물이 강과 바다로 흘러가는 것과 같다 계속 흘러갔으면 그도 넘쳐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지금 이거 어디 갔습니까? 이 바삭 마른 그 물들, 이미 지금 이게 뭔가 이 생태가 파괴가 많이 진행되고 있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사회적으로 보면 이쪽으로 아까 자꾸 부가가치를 높이는 쪽, 보다 더 이익이 되는 쪽, 그리고 내가 그렇게 해서 부를 창출하고 또 권력을 쥐고 또 명예, 이름을 얻고 유명해지고 이런 쪽으로 자꾸 진행이 되는 걸 이거를 유명이라 하고 그 이름을 더 가지는 쪽으로의 진행입니다. 그래서 이 방향으로의 이거를 멈추지 않으면 위태롭다는 거죠. 20세기의 가장 뛰어난 역사학자로 불리는 토인비는 아주 쉽게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지금 식으로 나가면 인류는 필망, 반드시 망한다. 만약에 인류가 망하지 않고 살아남는다면 180도 회전해야 된다고 말합니다. 그걸 180도 뒤로 백해라 이렇게 말 안 하고 이런 말을 썼습니다. 만약에 인류가 살아남는다면 지금 가장 선진국이 후진국이 되고 지금 가장 후진국이 선진국이 된다 이렇게 이야기한 거죠. 그러니까 지금 이 노자가 말한 거죠. 원상태로 돌아갈 수 있는 여지가 있는 것은 지금 가장 후진국 아프리카나 또 아직까지 밀림을 지키고 있는 그런 원시인이라고 우리가 업신여기지 모르지만 그가 선진국, 가장 앞선 나라가 되고 지금 가장 선진국이 후진국이 된다는 것은 180도로 방향을 바꿔야 된다는 것입니다. 지금 이제 환경학회가, 세계 환경학회가 노자에 굉장히 주목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환경 문제를 들다 보니까 인류가 지금 같은 방향으로 가서는 그래 지금 이제 안 된다는 거는 말할 것도 없고, 그래 지금 이제 이런 게 유엔이라든지 국제 여러 회의를 통해서 어떤 든지 브레이크를 밟아야 된다. 그래서 지금 브레이크 거는 지금 작업들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나라에도 올해부터 마트 같은 데서 비닐 이제 봉지 안 주는 식으로 이런 게 이제 하나 둘 계속 이제 제재가 되어 들어갑니다. 지금 이제
엑셀에다만 밟고 이름을 가지는 쪽으로, 그리고 더 제재를 하는 쪽으로, 즉 말음을 더 많이 하면 잘 나오는 거고, 더 많이 하면 더 힘을 가지는 거고, 이런 쪽으로 진행해요 와다가 지금 이제 그래서는 안 된다는 거죠. 그 중에 대표적인 게 핵무기입니다. 핵무기는 지금 선진국들이라고 불리는 강대국들은 어마어마한 핵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핵이 이런 식으로 가면 안 되겠다 해서 그 핵을 이제 덜 만들도록 가진 나라는 줄이고 안 가진 나라는 못 만들고로 하자. 이렇게 이제 결의가 된 거죠. 유엔에서. 그러니까 이제 안 가진 나라 입장에서는 저는 엄청 다 하고 저 또 그 핵뿐만 아니고 다른 것도 그렇겠죠. 저가 환경 다 파괴시켜 놓고 이제 우리 뭐 좀 경제 한번 일어서 올라가니까 못하고 하고 하면서 이제 불평을 하는 거죠. 북한도 그런 논지로 불평을 합니다. 지금 내 나라, 네 나라 문제가 아니고 이 오늘에 가는 그 32장에서 노자가 말하고자 한 것은 멈춰라. 예. 그리고 원상태, 통나무 상태를 귀하게 여겨라. 이게 루소식으로 말하면 자연으로 돌아가라는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자연을 유지해야 된다는 거죠. 루소는 교육 철학, 교육 철학 소설이라 할 수 있는 에밀의 첫 구절에서 인간은 태어날 때는 선하게 태어났는데 인간의 손이 닿는 곳마다 타락한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그 태어난 원래 본성대로 돌아가는 교육을 해야 된다 하면서 그 교육론을 펼친 게 에밀입니다. 본성은 착한데 하나님으로부터 태어날 때는 착하게 태어났는데 그 말은 원상태로 돌아가야 된다는 게 자연주의 교육이라고 불립니다. 그래서 이게 저는 지금 루소가 틀림없이 노자를 읽었지 싶어요. 뭐 안 읽어도 어쩔 수 없는 거지만 왜냐하면 루소 이전에 이미 그 동양의 많은 책들이 서양어로 번역이 됐었고 제가 전번주 강의했던 것처럼 볼프라는 철학자가 이미 그리스도교의 사상 모든 것은 공자의 사상 속에 들어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었죠. 그래 그런 걸로 봐서 지금 지금 노자가 지금 오늘 하고 있는 이 말에 대해서는 우리는 좀 귀담아 들어야 되지 싶고 그러니까 만약에 자연이라는 물리적인 환경에서는 이걸 어떤 형태든 간에 이 브레이크를 밟아야 되고 가장 좋은 거는 역으로 돌리는데 이게 가치관이 바뀌어야 됩니다. 지금 우리들은 보다 더 지금 좋은 제품들이 끊임없이 나오잖아요. 냉장고 걔도 옛날 냉장고, 뭐 지금 뭐 좋은 게 계속 나오죠. 핸드폰 지금 경쟁 치열하게 벌어집니다. 누가 선점 하나 못 하나가 그 회사에 성패가 달렸습니다. 그 존패가 달렸습니다. 냉장고뿐만 아니잖아요. 에어컨 지금 모든 제품 그러니까 소위 말하는 옷도 그렇고 신상 우리가 신상에 대해서 신상품에 대해서 신상품을 사야만 잘난 사람이고 신상품을 안 사고 옛날 상품을 갖고 있으면 못난 사람이다 하는 이런 도식이 성립되어 있는 거죠. 노자의 노자가 강조하고 있는 것은 그러한 가치관을 바꿔야 된다. 원상태에 있는 그 사람을 가장 존귀하게 생각하고 그 사람이 아까 토인비가 말한 것처럼 가장 앞선 사람으로 생각하고 이렇게 하는 것에 대해서 그 필요한 사람도 서긴 서야 되지만 그쪽으로 가는 것을 잘난 것으로 이 유명하다, 유명, 이름이 있다.
그리고 원상태에 있는 사람은 무명, 이름이 없다. 우리 그거로 생활 철학적으로 이제 풀면 그렇게 볼 수 있겠죠. 그래서 그러한 우리의 생각들을 바꿔야 되겠다는 거죠. 만약에 사회의 이 방식대로 진행되면 누가 더 앞선 무기를 가지고 누가 더 그 마름질이 더 잘된 상품을 가지는 쪽으로 경쟁이 계속 치열하게 벌어지면 결과적으로 사회는 뭐가 된가? 전쟁이 일어납니다. 가진 자와 그런 것을 소유한 자와 그것을 소유하려는 자 사이에 치열한 전쟁이 일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개인적으로 보면 저는 그 책에 이번에 유인물에 중독이라고 적었습니다. 아까 고무줄 이론처럼 이 계속 땡기면 이게 중독이 돼. 제가 결혼식 줄에 서신 분이 저의 생활 철학을 가르쳐 주신 스승인데 그분이 줄에 서기 전에 이제 찾아갔을 때 저한테 따로 불러갖고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우리나라는 아직 성에 대해서 말하는 건 좀 조심스러워서 그러지 싶은데 결혼하거든 너무 야하게 하지 마라. 뭐 도구를 사용한다든지. 너 스승으로부터 그런 말 들었죠. 꿈에도 몰랐어요. 그냥 정상적인 행위를 해라 이렇게 하시더라고요. 저는 순진해서도 그런지 몰라도 30살에 결혼했는데 집사람하고 결혼 첫날밤이었습니다. 그런데 저한테 이제 뭐 도구가 어떻고 정상행위가 어떻고 그래도 스승이 하시는 말씀이라서 그때 이제 느끼기를 이게 섹스는 쾌락적인 겠지만 그거를 이렇게 더 아까 제가 이제 고무줄 이론을 이제 그때도 생각을 하고 있었으니까 스승님이 저한테 하시고 싶은 말씀이 고무줄을 지나치게 땡기지 마라. 땡기면 나중에 원상태로 못 따라가니까 정상적인 일반적인 어떤 행위로는 쾌락을 못 느낄 수 있으니까 그래서 그 선을 계속 유지하면서 즐겁게 살아라 하면 이런 말씀인 것 같다 이렇게 이제 받아들였죠. 그래서 어느 쪽이라도 이게 지나쳐버리면 위태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개인적인 삶에 있어서는 중독이 돼버리죠. 그래서 니코틴 중독, 뭐 알코올 중독, 섹스 중독, 또 뭐 요새 같은 게임 중독 이런 수많은 중독들 어느 정도 이렇게 인생 즐기는 건 맞는데 그거를 거기에 푹 빠져서 계속 땡겨버리면 이제 고장이 나는 거죠. 디소더. 그래서 고장이 나갖고 그걸 못 쓰게 되는 거잖아요. 이게 위태롭게 되고 생존의 위협을 받을 수 있겠죠. 불구가 되고. 예, 도와 명. 이거 좀 이건 나중에 조금씩 노자 도덕경 하면서 자꾸 깊게 가겠습니다. 지금은 원론적이만 하겠습니다. 도가 항상 이름 있는 것은 아니다. 저는 이 상자를 이렇게 저 상자의 해석을 어떻게 하는가가 노자의 생각을 제대로 따라갈 수 있나 없나에 아주 상당히 중요합니다. 도가 이름이 없다. 우선 가장 간단한 질문이 도는 도라는 이름이 있잖아. 이렇게 갈 수 있다. 통나무 하는 이름이 있잖아요. 근데 왜 이름이 없다?
아까 제 통나무 그대로는 통나무라는 이름이 있는데 그걸 제 마름질해서 나온 판이라든지 또 뭐 책상이라든지 이거는 이름이 있고 통나무는 이름이 없는 거 이름이 있죠. 도하는 것도 도라는 이름이 있죠. 근데 왜 무명이라 했을까? 그래서 저 앞에 상자 항상 이름이 있는 것은 아니다. 우선 이렇게 한번 생각해 봅시다. 이름이라는 것은 지칭하는 겁니다. 무엇을 이거 컵, 물, 이것도 자 그러면 무엇을 지칭하는 건데 이름이 있고 지칭당하는 지시 대상이라고 합니다. 대상이 있고 지칭하는 게 있습니다. 여기서 이름하고 이거하고가 1:1 대응이라고 합니다. 대응이 됐을 때 참이고 대응이 안 됐을 때 거짓이 됩니다. 이게 컵하는 이름하고 컵이라는 물체가 대상이 일치가 됐을 때 참이고 이것은 컵이다. 이것은 뭐 컵이 아니다. 컵인데 컵이 아니다 하면 틀린 거죠. 그런데 컵 아닌 걸 컵이다 해도 틀리고. 그래서 지시 대상과 지시하는 그 이름시 거기에다 이름 붙인 이름은 상입니다. 그 지시 대상에 비해서. 근데 이 대상은 바뀝니다. 우리가 지금 산이라고 이렇게 이름을 붙였는데 조금 이렇게 기간을 조금 길게 잡으면 산이 쭉 내려가고 바다가 쑥 솟아갖고 산이 됩니다. 산을 조금 길게 발음했다. 산 가는 동안에 산이 없어집니다. 거기서 보통 그 불교에서는 뜬구름 이야기를 하죠. 이게 정도 차이입니다. 조금 길게 가느냐 짧게 가느냐의 차이지. 뜬구름과 구름이 뭐 어떤 형태로 이렇게 있지만 저거 뭐 같다 하는 한데 보면서 좀 있으면 스르르 흩어지고 또 새로 꽉 모이고 뭐 이게 만들어지고 저게 만들어지고 이렇게 지시 대상과 이름하고 차이 비교했을 때 이름은 늘 상자를 지시 대상과 비교했을 때 쓸 수 있는데 비해서 그 대상 되는 것은 이미 갈 행자 이게 그 변화를 겪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는 이름을 통해서 어떤 것을 지칭하기 때문에 그것은 항상 그대로라고 착각을 합니다. 우리 어릴 때 내가 지금도 내거든요. 나라는 이 태호라는 이름은 태어났을 때 부모님이 이름을 지어줄 때부터 제가 죽을 때 죽고 난 다음에도 아마 이름 붙었을 겁니다. 그런데 저는 끊임없이 변화해 가고 있거든요. 이게 그 이름이라는 것을 통해서 그 지시 대상도 이름처럼 늘 있는 것으로 생각하지만 실제는 그렇지 않다는 거죠. 이게 전번주 제가 화이트헤드 할 때 실체 철학의 오류가 거기서 발생이 되는 거죠. 그 자체라는 뭔가가 이름처럼 있을 거라고 생각하면서 그 자체라고 말한 게 실체입니다. 없다는 것입니다. 그럼 지금 이 도가 사상에도 혹하고 불교에서도 혹하고 이 동양 사상 쪽에서는 주역도 그렇고 들어가 보면 이런 역의 원리, 변화의 원리를 알기 때문에 이미 이름이라는 것의 한계를 우리 동양 사람들은 2000 몇백 년 전부터 충분히 알았습니다. 그러니까 이 꼭 도가에서만 하는 것이 아니고 그 다음에 도, 무상, 유명 제가 이런 말 알았었는데 무상은 그 상이 아니다는 거죠. 늘 있는 것이 아니다. 그럼 변한다는 뜻이죠. 도가 변하면 이름이 있게 된다. 우리 범한로
무슨 녹 하고 이런 길도 다 길입니다. 산에 사람이 다니다 보면 길이 생기고 안 다니면 길이 없어지고 그렇죠. 그래서 이런 그 무상들은 그렇게 일시적이고 변화 가능한 이런 것들은 거기에는 무슨 길 하고 이렇게 길을 다 이름을 붙입니다. 그래서 도가 시공, 시간이나 공간의 경우에 따라 이름이 있다. 그래서 위에는 온전 전자고 밑에는 부분 부자. 이 부분적인 공간의 부분이거나 시간의 부분이거나 부분적인 것에는 다 이름을 붙입니다. 붙일 수 있습니다. 그 부분 동안에는 존속되니까. 우리가 산이라 했을 때 산은 산으로 있을 때 동안에는 산이니까. 그래서 성철 스님은 산은 산이요, 물은 물이요. 예, 존속되는 동안에 그렇습니다. 근데 산이라는 이름대로 산이 계속 있다고 생각하면 그거는 잘못이죠. 그래서 뒤쪽에 전자를 제가 붙인 이유는 그럼 노자가 말하는 노자가 도라고 노자가 생각하는 도라고 생각한 그 도는 우주의 어느 부분을 시간의 부분, 공간의 부분 이런 부분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이 우주를 탄생시켰고 이 우주가 존속하고 이렇게 계속돼가는 그 전체를 말합니다. 그 전체의 원리만 원리, 이치만 이치, 그 길이면 길, 그 전체를 이름 붙여서 도라고 하긴 했는데 그렇게 도라고 이름 붙이게 되면 부분으로 떨어지게 돼요. 왜냐하면 도가 있으면 도가 아닌 게 있거든요. 도가 있으면 비도, 도 아닌 게 이렇게 이름이라는 것은 한정 형식입니다. 한정해야 이름이 되는 겁니다. 한정 안 하는데 어떻게 이름이 됩니까? 우리가 이름을 붙이는 이유도 그 이런 저런 걸 구별하기 위해서 붙이는 거예요. 그래서 저 전체를 도라고 했고, 아까 통나무는 하나의 그 도에 대해서 생각하기 힘드니까, 그래서 봐라, 손 안 대고 있는 그대로, 그걸 자연이라 그러죠. 스스로 자자, 그러할 연자, 도법 자연, 도는 자연을 본받는다. 이렇게 했거든요. 그러니까 있는 그대로 시작도 없고, 끝도 없고, 공간의 끝, 작기, 크기, 이런 거, 이 온전 전자 속에. 그래서 그거를 이름 붙여버리면 부분으로 떨어져서 그거를 지칭할 수가 없으니까 이름을 붙일 수 없는데, 아까 통나무도 그렇고 아직 마름질이 하나도 시작되기 전이니까 있는 그대로인데, 예, 그 정도로 해봅시다. 그래서 우리가 이름을 붙이는 쪽으로 또 더 붙이고 계속 말음하는 쪽으로 가는 걸 노자는 유명, 이 말음이 시작돼서 그 말음을 계속 쪼개고 다듬고 하는 이런 쪽으로 가는 것보다는 원상태 덩그러니 있는 그대로 상태가 가장 좋다,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교회 있을 때마다 그 이야기, 자연의 IQ는 얼마일까? 인간의 IQ는 200, 아마 나중에 가면 300까지도 나올지 모르겠는데, 자연의 IQ는 무한입니다. 스피노자가 그 실체를 이야기할 때 큰 실체가 데카르트가 그렇게 했죠. 전번주에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데카르트는 실체를 무한 실체, 유한 실체 이렇게 갈랐죠. 무한, 한계가 없는 실체. 이거는 이제 동양이나 서양이나 근원적인 것에 대해서는 한계가 없다는 것은 자각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무한 실체가 서양에서는 유일신, 신이죠. 스피노자는
데카르트는 무한실체 말고 유한실체가 따로 있다. 한계가 있는 실체. 그러니까 이렇게 이야기했었는데 스피노자는 그런 거 없다. 오로지 신이고 있는 것은 신이 드러난 게 자연입니다. 그래서 스피노자한테 있어서는 신이 곧 자연입니다. 자, 어쨌든 요 도가 이름의 한계. 자, 다시 한번 봅시다. 이름은 대상을 있는 그대로 지칭할 수는 없습니다. 두 가지 한계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름은 항상 있고 대상은 무상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름은 상이고 대상은 무상이기 때문에. 그 다음에 이름에 의미를 붙이는 인간은 변한다. 이 두 번째가 어떤 게인가 하면 지금 우리가 어떤 이름을 붙이죠. 지금 아마 공부를 하시는 분들은 쉽게 어원을 따지죠. 그 단어가 처음 어떤 의미로 쓰였다. 근데 지금 중간에 어떻게 의미가 변했고 지금은 어떻게 쓰인다. 그러면 이름은 그대로 씁니다. 그런데 뭐가 바뀌는가 하면 이름이 가지는 의미, 이거를 좀 전문 용어로 하면 이름이 소리 나거나 글로 적거나 했는 걸 기표라 하지요. 그것이 가지는 의미를 기이라 합니다. 누가 했죠? 기표, 기. 소실. 예, 그걸 무슨 학이라 하죠? 기표, 기. 기호학. 예. 소실어가 기호학에서 기표, 기로 이렇게 구분하면서 기표와 기이. 그러니까 표하는 것은 이제 물리적인 것. 소리라든지 눈으로 보이는 게라든지 이런 것. 그런데 지금 우리가 신호도 꼭 기호니까 좀 더 글자뿐만 아니고 그림도 포함되니까 좀 넓혔죠. 신호등, 빨간 신호등이 되면 멈춤이라는 의미를 가집니다. 기표는 빨간색 신호등, 그게 기표고 거기에 대해서 의미는 멈춤이라는 이제 의미를 가집니다. 근데 세월이 흐르다 보면 빨간 게 멈춤이 아니고 빨간 게 가는 걸로 이렇게 의미가 바뀔 수 있습니다. 상징이라 옛날에 지금 자유한국당 그 전에 무슨 한나라당 했습니까? 그 한나라당 시절에 바꿔지 싶으면 색깔 파란색을 했다가 빨간색으로 바꿨던가? 네, 그렇죠. 이런 기인은 자꾸 바뀌는 이유가 사람들이 변하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의 생각이 바뀌기 때문에. 그래서 기표는 상인데 늘 그 상태에 있지만 기인은 거기에 의미를 붙이는 인간은 시대나 장소에 따라 다르고 자꾸 이렇게 변하기 때문에, 그래서 이름에 의미를 붙이는 인간은 변하기 때문에 이름은 대상은 있는 그대로 지칭이 안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 세 가지가 지시대상인 대상이 있고 그거에 기표가 있고 기이가 있는데, 이런 세 가지를 하나로 그냥 이름 이렇게 하니까 이름은 그 대상을 정확하게 그대로 지칭한다고 생각하는데, 자세 지금처럼 딱 들다 보면 그렇지 않습니다. 서양 철학은 지금 와서 현대에 와서 이 언어 문제가 굉장히 연구가 많이 되었습니다. 옛날에는 이렇게 동양에는 2500년 전에 이미 이런 그 언어의 한계가 이미 뚜렷하게 되어 있었습니다. 이름은 부분적인 존재만 나타낼 수 있다. 이름은 한정 형식으로 한정해야 되고 전체를 표현하는 궁극자는 한정할 수 없다. 한정해버리면 그 이름이 아닌 것과 이렇게 다시 이분으로 갈라지면서 아닌 게 아닌 영역이 있고 인 영역이 생기면 전체가 아니기 때문에 바로 한계를 가지는 것입니다. 동양 철학은 동양 철학대로 좀 어려움이 있지만 서양 철학은 이런 그 한계 때문에 이거를 막 이야기를
알아듣도록 해야 되니까 굉장히 꼬고 막 이렇게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자, 도와 통나무. 예, 통나무 박자지요. 공통점은 있는 그대로, 즉 자연 상태를 말합니다. 마름하기 전, 전제, 그러니까 마름하기 전. 더 정확히 말하면 전시제이죠. 마름을 시작하기 전. 다음 차이점은 도는 우주의 궁극자. 우선 제가 이렇게 표현해 봤습니다. 예, 궁극자. 궁극자는 아까 온전 전점, 전체를. 박은 그 궁극자가 드러난 모습. 그러니까 지금 하나의 사례, 실례를 든 것입니다. 실제 통나무를 말하는 게 아니고 봐라, 있는 그대로. 예, 이런 뜻입니다. 다음 통나무와 그릇. 여기 이번 32장에는 그릇이라는 말을 안 썼지만 다른 장에서 둘로 분리를 해놨죠. 박과 기. 박은 마름 전, 전제. 기는 마름 후, 예, 후제. 박은 무명. 아까 소. 예, 작다 했잖아요. 박, 수소. 박은 오직 작다. 여기서 작다 하는 게 뭐가 작은가? 저는 쓰임이 작다. 이렇게 딱 이런 거죠. 있는 그대로. 거기다가 인간의 노동이 넣어갖고 인간이 서든 쪽으로 톱을 내서 자르거나 또 뭐 이렇게 자르거나 어쨌든 이런 뭔가 들어가서 인간이 쓰이는 세상 사람들이 쓰지 않음. 천하 막능신. 그래서 이 통나무, 왜 나무 뗄감 하는데 왜 못 써?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데, 뗄감 하려고 해도 잘라야 되죠. 물론 작은 거는 뭐 그대로 쓰는데, 그런 거 통나무라고 잘 말을 안 하니까. 예. 거기에 비해서 기는 그렇겠습니다. 마름, 통나무를 이제 마르면 그릇을 만들 수 있죠. 유명, 쓰임이 크다, 작다, 크다. 세상 사람들이 사용할 수 있고, 그리고 사용하기를 좋아하고, 저는 사용하는 걸 별로 값어치가 없다고 생각하고 값어치 있는데 노자의 눈으로 보면 반대죠. 이게 가장 더 값어치가 있고 이쪽으로 갈수록 돈은 벌 수 있고 세상에 자기를 드러낼 수는 있어도 위태롭고 위험하다 이렇게 보는 거죠. 그리고 오히려 그게 행복도 아니다 이렇게 봅니다. 마름과 위태로움. 그래서 재와 태, 멈춤을 알고 지지, 멈출 수 있음, 가지. 멈춤을 알아야, 멈추는 게 중요하다 하는 걸 알아야 멈추죠. 그러니까 지금 우리는 전도가 되어 있거든요. 뒤집어져 있으니까 반대쪽으로 그냥 막 가니까 지금 이 노자를 아마 받아들이고 나면 인생이 굉장히 편안해집니다. 원상태로 있는 것이 가장 좋다는 걸로 받아들이고, 남들은 그렇게 생각하거나 않거나 내가 분명히 그렇게 생각을 하고 그 좋은 이유를 확실히 알면 스트레스 받을 일이 거의 없는 거 아닙니까? 멈춤을 모르는 것, 무지지. 멈출 수 없음, 불가지. 얘는 위태롭고, 멈춤을 알면 위태롭지 않다. 통치자가 도를 지킬 수 있으면 세상 만물은 모두 스스로 그에게 공손한 손님처럼 따를 것이다. 세상 만물은 모두 다 자연스럽게 손님처럼 따를 것이다. 하늘과 땅이 서로 화합하여 감로가 내리게 될 것이며 백성들은 명령을 하지 않아도 스스로 잘 따를 것이다. 손대면 아까 루소가 타락한다 했는데 저는 경제에 있어서는 아담 스미스가 국부론 말하면서 보이지 않는 손, 이게 노자의 사상으로 보면 가장 있는 그대로 놔두자 하는 이론입니다.
그런데 물론 그 100% 맞아 들어가는 건 아니에요. 그 분업을 통해서 대량 생산 쪽으로 이렇게 이제 가는 측면이 있으니까 재를 더 그 가속시키는 측면도 있습니다. 그런데 근데 아담 스미스가 생각한 거는 일단 정치적인 면에서는 그렇습니다. 통치자가 백성들한테 간섭하지 말라는 거예요. 경제 문제는 저가 알아서 좀 살도록 놔두자 이런 생각입니다. 근데 노자가 백성들이 굶주려 있는 이유는요, 통치자가 자꾸 이래저래라 하고 나중에 자꾸 세금으로 그다 가서 그렇다는 거예요. 지금 북한에 이번에 우리 살주자 했잖아요. 안 받겠다 하죠. 살주면 어떤 면에서는 진짜 위험합니다. 그 살이 뭐 핵만 들어서 위험한 게 아니고, 북한은 이제 장마당이라는 것이 이제 좀 이게 자동 기계처럼 이제 돌아가기 시작하고 있습니다. 장마당이 돌아가서 북한의 쌀값이 지금 내렸습니다. 좀 백성들 가만히 좀 놔두면 지대로 먹고 삽니다. 이거를 자꾸 그 계획경제하고 중앙에서 다 넣고 지금까지 하니까 저렇게 지금 못 살잖아요. 그래서 지금 이제 어쩔 수 없으니까 지금 장마당을 단속 안 하고 지금 풀어주니까 나름대로 어떤 형식으로 간에 그게 유통이 돌아가는 거예요. 이 경제 문제에 있어서는 중앙 계획 경제보다는 이게 자유 시장 경제가 맞을 것 같아요. 좀 놔두라는 거. 그 대신 이제 이게 힘센, 그러니까 대기업, 중소기업, 이제 이런 영세기업 혹은 영세업자들 뭐 이런 이제 힘의 차이는 생기는데, 이거는 국가가 만약 굳이 간섭한다면 그런 물건을 갖고 좀 조정을 해줄 필요는 있지 싶어요. 너희는 이런 거는 좀 이게 대기업에서 만들지 마라. 그것도 간섭이 될지 안 될지 모르겠는데, 가능하면 그냥 이렇게 좀 놔두면 어떻게 하든지 의식주가 해결이 되고, 여기서 왜 안 되는가 하면, 사람들이 먹고 사는데 아까 덩그러니 통나무 정도의 만족을 하면 그 정도는 알아서 그냥 놔두면 됩니다. 근데 남보다 더 가져야 되고, 남보다 지위가 높아야 되고, 더 앞서야 되고 하다 보니까 이게 경쟁이 되는 거죠. 되고 잘났니 못났니 하는 이런 우월감, 열등감, 이런 어떤 것들이 들어가서 그런 시각에서 보면 이게 이 정도 갖고는 나는 만족이 안 되니까 계속 문제가 발생될 수 있어도, 아니면 지금 자연인 하는 프로처럼 그 사람들 가서 살아도 지금 저 바닷가 가보세요. 밀물 성물하고 나가고 난 다음에 주워도 먹고 삽니다. 근데 바다 다 오염시켜 놓으면 못 살지요. 진짜 좀 이렇게 놔두면 된다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지금 이거는 말한 게 아닌가 싶습니다. 도가 천하에 있음을 비유하며 마치 골짜기와 시냇물이 강과 바다로 흘러가서 간 것이 다시 구름이 되고 비가 돼서 단비가 감로가 되고, 이런 형식의 운행이 이렇게 자연스럽게 막힘없이 돌아가는 것. 그러면 우리의 좀 먼 미래까지 우리의 후손들이 따따분하게 위태롭지 않게 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지구가 지금 46억 년 돼서만 제대로 살면 앞으로도 지금 산 만큼 살 수 있거든요. 생물들이 지구, 여기가 오아시스입니까? 천국 아닙니까? 이런 인간과 같은 고등동물이 살아갈 수 있는 이런 좋은 환경이, 우리가 지금까지 과학 발달되고 막 찾아보지만
이런 별이 거의 잘 없잖아요. 있겠죠. 더 넓게 보면. 그럼 이런 좋은 곳을 우리가 이렇게 아까 고무줄 이야기처럼 원 상태로 돌아가고 자연 벌목을 해도 이 나무가 자생되는 그 속도에 맞춰서 벌목하고 고기를 잡아도 작은 건 다시 놔주고 큰 걸 잡아서 다시 큰 자라는 정도까지 이게 이제 고무줄 다시 원 상태에 돌아가는 지금 이게 통나무 도 이렇게 도록만 놔두면 이게 지금 노자의 말이 그 말이거든요.